기본적으로 지금의 아파트의 변화는 지금의 밀도가 1이면 재건축할 때 1.5를 두자. 그래서 이 모든 비용들을 뽑자. 저는 지금 뭘 재건축한 건 걱정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이 걱정인 거지. 이번엔 열심히 잘 졌으니까, 뭐 철근 좀 빼고 먹었지만 열심히 잘 졌으니까 이번에는 한 50년 가보자 쳤을 때 50년 뒤에 그러면 1.5에서 그러면 우리 3을 갈 거예요? 3 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국의 아파트 이제 문제가 많기는 하잖아요. 한국의 아파트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파트는 아파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아파트가 아무리 뭐 디자인 잘해도 안 예뻐요. 그거는 이쁠 수가 없어요. 왜 안 예쁘겠어요? 다 똑같아서 그래요. 왜 다 똑같겠어요? 그렇게 지어야 경제적이니까 그런 거죠. 내가 획일적인 모습의 아파트에서 획일적인 공간에서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문화권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출을 받으려고 막 이제 물어보는데 은행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아파트 하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대출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잘 나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상품화가 돼 있어서 비교하기 쉽고 가격 형성하는 어떤 그거를 계산하기가 쉽고 하는 거니까 대출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대출이 더 잘 나오니까 개인 입장에서도 이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선호 안 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거를 많은 사회 경제학자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상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웃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그러면 나쁜 거냐?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되게 좋은 개념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이걸 근린주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단위 안에 뭐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뭐 우체국도 있어야 되고, 상가들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게 근린주거 이론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게 원래는 아파트 단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70년대 설계된 아파트 단지 가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낡았지 단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가운데 초등학교 있고, 단지 내에 통과교통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걸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재건축되면서,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되면서 잘 보세요. 그 초등학교들이 다 단지 외곽으로 밀려나요. 왜냐면은 단지 중심에 있으면은 그림자를 들이우니까,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주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 개발에 초등학교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개발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회 문제들, 어떤 이 단절의 문제들을 막 배려 안 하고 이기적이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아파트 문화에서 오는 거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공간 자체가 그렇거든요. 단절하는 공간이거든요, 아파트는. 층간소음, 이 문제 예민할 수는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공동주거 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주택 공간이 완벽한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소음도 없고 내 프라이버시도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라는 어떤 가정은 내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단절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봐요, 저는.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파트 1세대예요. 70년대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어른들은 대부분 주택에 살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동네 문화가 익숙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부터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로 이주했을 뿐이에요. 근데 애시당초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닌 거죠. 그게 과연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 저는 미쳤다고 봐요. 당연히 미쳤다고 봐요.
좋은 건축, 좋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랜덤한 사람들이랑 마주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교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 도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가 굉장히 불편하게끔 만드는 게 아파트의 설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어낸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냐면은 아파트 단지가 처음으로 재건축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그 재건축한 걸 뭐 제가 뭐라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40년, 50년 뒤에 어쩔 거냐 이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1세대 아파트들을 짓고 나서 지금 한 40년 지나서는 한번 갈아엎었구나.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지은 것도 한 40년 있다가 갈아엎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방식이 맞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옛날 1세대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지금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하예요, 지하. 그러니까 옛날 1세대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죠.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수관로를 뭐 잘 한다고 해도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을 기술적으로 그 정도 양을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도시 홍수 났다는 거는 다 내부에서 난 홍수예요. 이 도시가 이걸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흡수 못하니까 그냥 지표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건축법에는 이 건폐율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얼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건폐율은 지상만 얘기를 하는 거고 지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지하는 100% 채워도 돼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이 그렇게 다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작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있는 뭐 저런 오피스든 아니면 뭐 한 5, 6층짜리든 다 지하는 한 99점 몇 프로로 채워요, 이걸 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들을 심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큰 나무들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 더 이상. 그 말은 뭐냐면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도 없는 거고 당연히 태양빛을 가려주는 것도 없으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고. 심지어 코엑스 밑에 축구장만한 크기. 맞아요. 그게 이제 개발의 시대 때는 자랑거리였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발의 모델 때문에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불합리한 환경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아파트의 변화는 지금의 밀도가 1이면 재건축할 때 1.5를 두자. 그래서 이 모든 비용들을 뽑자.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산수잖아요. 이건 산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뭘 재건축한 건 걱정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이 걱정인 거지. 이번엔 열심히 잘 졌으니까 뭐 철근 좀 빼먹었지만 열심히 잘 졌으니까 이번에는 한 50년 가보자 쳤을 때 50년 뒤에 그러면 1.5에서 그러면 우리 3을 갈 거예요? 3 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제 생각에는 성수동이나 뭐 연남동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다세대 다가구였던 거 막 개조해가지고 반지하에는 막 무슨 이자카야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는 레스토랑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단위들이 쪼개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소비 방식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때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젊은 친구들도 그냥 소비 문화가 생길 때 그 거리 문화가 이제 생기는 건데 뭔 리길 막 많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어떤 데도 무슨 쇼핑몰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작은 것들의 집합이 만들어내는 가변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거에 사람들이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주택, 빌라 이런 저층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나 그런 것들이 갖는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작은 데서 오히려 막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변화에 쉽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필지가 작고 주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적고 그러니까 뭐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근데 도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생력이나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resilience라고 그러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갖추어 있으려면 그 기저에는 이 flexibility, 유동적이어야 돼요. 도시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대응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파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게 시행사, 시공사가 실패하지는 않겠죠. 그거를 짊어져야 되는 도시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그럼 당장 없애고 뭐 주택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막 이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는 그 단지도 그걸 자꾸 안 쪼개려고 해서 그런 거지만 큰 단지도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지로서의 기능은 하겠지만 실제 소유권인 거죠. 결국에는 이 쪼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막 큰 단지들은 그 세대가 막 3,000세대, 5,000세대까지 가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살던 데가 한 100세대 정도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좋더라고요. 이게 왜 좋냐면은 그 지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공동주택에 생활을 할 때 적당한 익명성을 가지면서 또 적당한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커져 버리면 익명성만 존재하고 너무 작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젓가락 개수까지 안다 막 이런 정도까지 하면 불편한 거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세대가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100에서 200세대 정도가 하나의 단위로서 끊어질 수 있는 거. 근데 그 끊어진다는 거는 필지 단위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4, 50년 뒤에 재건축을 할 때 얘네랑 굳이 같이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단위가 쪼개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뭐 너무 문제되는 얘기들도 많이 하긴 했지만 늘 미래는 밝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항상 좋은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